1915년 겨울,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인적도 드물고 눈과 산, 호수 말고는 보이지 않는 산케베치라고 불리는 작은 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 안에는 순수한 시골 출신의 몇몇 가족만이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언어로 강의 하류에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산케베치라는 마을은 이름 그대로 강가에 위치한 부락으로 동해 일본의 연안으로 내륙으로 30k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915년 11월 초 어느 날 밤, 이케다라는 사람의 집에 커다란 무언가가 나타나 기르던 말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놀란 말 덕에 피해는 옥수수 몇 개에 그칩니다. 옥수수가 없어진 것을 보니 야생짐승 같습니다. 당시 마을은 개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야생동물의 출몰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집주인은 진에게 새겨진 사람 얼굴보다도 거대한 발자국의 크기에 불안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며칠 뒤 20일, 다시 커다란 그 녀석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홋카이도 섬 먹이사슬 최강자 불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토미조는 근처 마을에서 2명의 포수를 섭외합니다. 열흘 뒤 30일, 세 번째로 불곰이 나타납니다. 섭외한 포수들이 사격을 가했지만 곰은 달아났고 다음날 둘째 아들과 포수 2명과 함께 불곰의 발자국을 추격해 핏자국을 확인했지만 눈보라가 심해져 추격을 중지합니다. 오타가의 가장 사보로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오도라는 남성과 함께 둘이서 강하류의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한 빙교를 만들기 위해 강 쪽으로 길을 나섭니다. 오토가에는 사보로의 아내인 마요와 놀러와 있던 아랫마을의 소녀 미키오만 남아있었습니다. 빙교 작업을 대충 마친 사보로는 평상시처럼 점심 먹으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대사정상 전기가 사용되는 시절이 아니었기에 사보로는 방 안에 피워놓은 하룻빛에만 이제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둑어둑한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루리 가장자리에 미키오가 비스듬히 앉아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낮잠 많은 미키오가 조는 줄 알고 사보로는 장난으로 미키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미키오의 머리가 툭 꺾이며 쓰러지고 손바닥을 뒤덮은 채 조금씩 말라가는 따뜻한 핏덩어리들이 보였습니다. 미키오의 목이라 생각되는 부위에 횡한 상처, 그리고 머리 옆부분에는 엄지손가락 굵기의 구멍이 뚫린 채 미키오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내를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안쪽의 거실에서 야생짐승 특유의 냄새와 피비린내가 감도는 집을 뛰쳐나온 사보로는 엎어질 듯 강의 하류로 내달렸고 자초지종을 들은 여러 인부들이 갱이와 삽자루 등을 들고 집으로 옵니다. 급히 돌아온 집에서 횃불로 집안을 밝힘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구 반대쪽 옥수수를 말리던 창문은 박살이 나 있고 거실에는 그을려있는 장작 몇 개가 굴러다니고 손잡이가 부러진 채 피에 물든 토끼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또 창틀에는 마유의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간의 화로까지 일직선으로 나 있는 거대한 곰의 발자국. 상황을 추정해보면 옥수수를 먹으러 창문으로 접근한 불곰을 보고 마유와 미키우가 놀라 소리 지르자 자극받은 곰은 벽을 부수며 난입했고 마유는 본인의 자녀는 아니지만 어린 미키우를 지키기 위해 미키우를 껴안은 채 불붙인 장작과 도끼로 저항했지만 도끼자루가 부러질 정도의 강성을 지닌 짐승을 막을 도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미키우는 당하고 마유 역시 곰에게 바깥으로 끌려나간 것으로 추정되었고 피 묻은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 벽에 끼어 두피가 찢겨나간 채 끌려갔다면 사실상 살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사부로가 미키오를 보고 놀랐을 때 아직 따뜻한 찐감자가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극이 벌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사건 직후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사부로의 집을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사부로의 집 쪽에서 숲 쪽으로 무언가가 쓸려간 흔적과 혈흔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 사냥이 성행해야 먹고 살던 시기였기에 포수가 산에서 잡은 사냥감을 갖고 오타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그러려니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보니 오전 10시 반 정도의 습격이 일어났을 거라 추측합니다. 아무튼간 이 사건으로 조용한 마을은 발칵 뒤집혀버리고 맙니다. 일본의 북쪽 끝단에 있는 홋카이도인데다 12월 달이었으니 해가 금방 저물어 행동을 취하기엔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내를 찾으러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만류하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으니 아내와 이웃집 자식을 잃은 사부로는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을지 이해하려면 속이 탑니다. 오타가에서 500m 정도 하류 쪽에 위치한 메이케이의 집에 남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불곰토벌과 마유수색은 다음날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당장은 경찰과 동사무소 그리고 미키오의 집에 서둘러 연락을 취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그때가 1915년이라는 것. 별다른 통신수단이 없으니 누군가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라는 남자가 마을의 안전을 위해 자원합니다. 오타가보다 더 숲속에 집이 있던 사이토는
안전하게 자신의 가족을 인적이 드물지 않은 메이케이가에 피난시키고 성인 남성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에 사고 당시 사부로와 함께 작업하던 오도를 머물게 합니다. 그때까지는 사이토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또한 희생될 줄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아침, 사이토는 마을을 나섰고 남자들은 불곰토벌 및 마유를 찾기 위해 약 30명 정도의 수색대를 구성하여 불곰 발자국을 쫓아 숲으로 들어갑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50m 정도 채 못 들어가 불곰과 조우합니다. 불곰은 수색대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수색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의 크기를 가볍게 넘어서는 거대한 불곰을 맞닥뜨린 일행은 아연실색했고 오합지졸이 된 수색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다행히 총을 가진 5명이 부랴부랴 총구를 들이댑니다. 곰은 눈앞에 다가온 일촉즉발의 상황. 동시에 산을 뒤흔드는 총성이 울립니다. 흉폭하게 날뛰는 불곰을 앞에 두고 수색대는 흩어졌고 다행스럽게도 총성에 의해 불곰은 도주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해프닝이 불곰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게 아닌지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됩니다. 수색대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주변을 수색합니다. 50m쯤 더 산속으로 들어가다가 나무 밑둥에서 장가지가 몇 개 얹혀진 피에 물든 눈더미를 발견합니다. 수색대는 그 눈더미를 파헤쳐보기 싫었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애써 눈더미를 파헤친 그들은 절망에 신음합니다. 아니길 바랬지만 검은 버선을 신은 포도색 각반이 감긴 무릎 아래만 남아있는 다리와 두개골 일부만 남겨진 그건 마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불곰의 행동 중 겨울 내 식량이 부족하여 식량을 보존 저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마유의 사체를 눈에 숨기려 한 것은 겨울날 보존식으로 삼기 위한 곰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색대 중 한 남자가 남 불곰을 잘 알아 라며 먹이를 저장해 놓은 곳에 다른 짐승이 먹이를 손대면 빼앗긴 먹이를 되찾으려는 본능으로 그 짐승에게 반드시 더 큰 복수를 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큰일 났어. 인육의 맛을 알게 된 불곰은 우리가 죽이기 전까지는 몇 번이고 마을에 다시 나타날 거야. 날이 저물어 수색대가 오타가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곰의 습격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변을 당한 미키오의 모친인 하스미의 얼굴을 보기 미안해 수색대 중 겨우 9명만이 오타가로 복귀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하스미는 애써 웃으며 수고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여럿 모였고 총을 소지한 장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식사 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몸과 마음을 미지근히 녹이며 여느 작은 마을의 시골집 같은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8시 반쯤 거실벽이 무너지며 불곰이 난입합니다. 미키오와 일부라도 수습한 마유의 부분 시신을 넣어둔 관이 뒤집히고 사체가 흩어지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은 대들보로 올라가거나 저장고나 화장실로 도망가며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한 남자가 아내를 넘어뜨린 후 밟고 올라가 혼자 대들보 위로 도망쳐 그 후 부부간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남편은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수색대 멤버 중 어떤 이가 침착하게 기름통을 두드리며 곰을 유인합니다. 곰이 고개 든 그 사이 수색대의 다른 이는 총으로 불곰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전에 말했듯 미키오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미안해 오타가에 방문하지 않고 약 300m 떨어진 옆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50명 정도의 남자들이 총성을 듣고 오타가로 달려갔지만 이미 불곰은 모습을 감췄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안도합니다. 그러나 사이토 씨의 가족의 피신해 있던 메이케이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과 어린아이를 지키려 같이 있던 몇 명의 남자는 오타가의 총성을 듣고 총을 들고 모조리 자리를 뜨고 맙니다. 남자래봐야 겨우 오도 한 명만 남았으니 메이케이가에서 피난해 있던 여자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질 않는지 먹이 저장에 대한 본능으로 오타가를 습격했던 불곰이 정작 오타가의 역습에 실패하고 총에도 맞고 한껏 빡친 상황에서 폭주한 불곰은 산길을 돌아 메이케이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타가에서 불곰이 도망친 지 20분도 지나지 않은 8시 50분경 막 돌이 지나지도 않은 아기를 업은 메이케이의 아내 야요는 수색대에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축을 뒤흔드는 울부짖음과 함께 벽이 부서집니다. 벽 뒤로 나타난 것은 사람들이 말하던 말보다 훨씬 큰 불곰이었습니다. 야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곰의 침입으로 솥이 뒤집히며 화롯불이 꺼진 집안은 암흑천지. 그 어딘가에 피비린내를 풍기는 불곰. 야요는 집 밖으로 도망치려다 공포에 놀라서 다리에 매달린 둘째 아들 때문에 순간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불곰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불곰은 야요의 등에 엎여있던 한 살배기 애기를 공격합니다. 다음으로 불곰은 야요의 머리를 물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던 오도는 도망치려 대문간으로 달려가다 문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자 불곰은 야요를 놓고 오도에게 달려듭니다. 그 틈에 야요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없이 탈출합니다.
곰은 오도가 숨은 가구를 부수고 오도의 허리를 물고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오도는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집니다. 그러자 곰은 다시 집안으로 가서 메이케이가의 셋째 아들, 사이토가의 넷째 아들을 일격에 발겨 사망케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체구가 큰 사이토의 셋째 아들인 이와오를 산채로 뜯기 시작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서 자식이 숨 넘어가는 절명과 물어뜯기고 있는 것을 본 창고에 숨어있던 사이토의 아내는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인기척을 눈치챈 불곰은 숨어있던 그녀에게 갑니다. 체구가 더 큰 사이토의 아내는 불곰이 결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불곰은 사이토의 아내의 목을 물고 먹이를 챙기듯 그녀를 끌고 나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임신한 상황이었고 온몸이 뜯겨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배만은 찢지 말라고 절규하며 반항했다고 합니다. 모성애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게 임신한 아기를 지키려던 이 비명 하나가 너무나도 컸나 봅니다. 수색대에게 이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메이케이가에는 저항할 사람도 무기도 없습니다. 사이토의 아내는 불곰의 힘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곰의 역습을 물리치고 의기양양하게 강하류로 향하고 있던 수색대 일행은 메이케이가 쪽으로부터 밤하늘을 울리는 비명과 절규를 듣고 서둘러 달려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피범벅이 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메이케이 씨의 아내 야요와 쓰러져 있던 오도 씨를 발견합니다. 중상을 입은 야요를 만나 메이케이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되고 또한 집 밖에서 옆구리에 중상을 입은 채 혼절한 오도를 찾아 보호하며 메이케이가를 포위합니다. 그러나 쉽사리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암흑천지가 된 집안에서 물어뜯고 뼈를 깨부수는 소리, 간간히 사이토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이 참혹한 현장에 그 어느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